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 변호사, 그리고 저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배포해드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문 2024년 12월 26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계엄 선포의 배경, 계엄 선포 당시 그리고 또 계엄 이후 두 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해킹 공격의 무방비에 가까우며 선거인 명부 조작 또한 보안 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 사건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무를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습니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전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허구, 전체주의의 위험은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허구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유대한민국까지 전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건재합니다.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 통치권자의 사명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한 것이 수십 차례, 급기야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모두 폐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505억에서 8억으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을 비롯한 헌법기관까지도 탄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 세력의 이 같은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물랑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회 독재 상황에서 또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과 국회를 이용한 정치 세력은 지난 정권에서 수많은 위헌 법률, 위헌 조치 등을 양산하였고 지금은 국무위원 무차별 탄핵,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세력의 폐악질에 대하여는 단 한 번도 법률의 책임을 물은 예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비상사태는 지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민주주의 작동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통하여 계엄 해제된 지금의 상황 전체를 지칭하며 이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계엄 그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자 무차별적으로 관련 없는 허위 사실을 더하여 선동하는 세력들의 행태야말로 민주주의 작동을 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월 3일 대통령 계엄 선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다수당의 횡포를 앞세워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탄핵 시도가 22차례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을 탄핵하려는 시도야말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탄핵 시도를 반성하기는커녕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였고 12월 4일 해당 탄핵안의 표결을 예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당 대표가 수사를 받는다고 하여 야당이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수사기관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있다고 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행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예산 폐지 의결을 한 것은 국정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만약 이 같은 국정 무력화, 수사 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계엄 선포의 시각은 오후 10시 27분입니다. 수차례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전면적인 계엄,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하였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계엄 선포의 시각은 이번 계엄이 본래의 목적과 같이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실제 국회의 해제 의결 행사를 저해한 바도 없습니다. 당초의 계엄 선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만을 행하고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이어서 계엄 투입 병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작전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돌발 상황,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 사용 자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입한 병력 규모에 따르더라도 국회를 전면 통제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실제 병력 운용은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누어 투입하여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하였고 국회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도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어서 포고령,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문 전체 낭독을 마치고요. 이어서 쟁점에 관한 우리 변호인단의 이하상 대표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 이하상입니다. 개명 전에는 이명규라고 불러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데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자분들의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모든 질문을 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그 쟁점별로 정리해서 먼저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듣고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 또는 궁금하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저희가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전체를 불법 수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진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김용현 장관과 협의해서 의논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중지했고요. 가급적 소상하게 김용현 장관이 알고 있었던 것 또는 경험한 것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몇몇 언론사들의 출입 관련해서 방송기자협회에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그 성명서는 저희들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내란범의 입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좀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짚고 우리 기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수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김용현 장관 내란범이라고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그 해당 언론사는 김용현 장관은 내란범을 규정하는 또 다른 반대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럼 저희 변호인들이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내란범의 입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그 명예나 또는 그 자긍심을 심각히 훼손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일단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의논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해온 쟁점별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분들의 궁금하신 분들은 답을 받아서 질문을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쟁점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선포 후에 수행되는 계엄 사무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 항목별 관심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한 내용을 그룹핑을 해서 나눠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잘 이해해 주시고요. 듣고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 변호인단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질문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수사 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수사 절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법상으로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이 증거법적 가치는 갖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계엄 사무 수행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법률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상세히 경청해 주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승수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은 거의 워딩 자체가 김영은 장관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의 뜻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쟁점별 입장은 저희 변호인단이 법률적인 평가와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은 장관이 제공한 사실에 더해서 저희 변호인단의 법률적 평가와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계엄권 발동은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권이며 고유권한 행사. 이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 변호인들이 수사 절차에서 의견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제1항입니다. 거기에는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 판단하도록 헌법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단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문서화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77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선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은 오로지 단 한 사람, 대통령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은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라는 영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 공수처, 경찰, 그다음에 검찰이 전부 달려들어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영장재판도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변호인단의 명백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한 통치권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느냐? 통치행위라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 대해서 직접 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행위는 그런 개념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행위에 대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고 개입하게 되면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판사나 검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정치행위를 하게 되고 결국 판사가 정치행위를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중립을 대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나 검사가 정치행위의 판단에 관여해서 정치적 평가를 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면제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하고 영장재판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관여했던 정치적 재판으로서 정치행위를 한 판사들은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 물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헌법이 채택한 사법 독립 또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 정신과 어긋나죠. 저희들은 거듭해서 불법 수사와 불법적인 영장재판 또 그 이후에 진행된 재판을
모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입니다. 저희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의 모의라는 프레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 행위라는 통치 행위를 내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 행위를 모의, 그 다음에 그 부인이란 계엄 사무 수행 행위를 내란의 실행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수사기관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로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증할 수도 없고요. 입증 방법도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대통령이 혼자 하고 그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직접 지는 그런 원리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행위, 이것들은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국군 조직법에 있는 하위 대통령령인데요. 국방부와 그 소속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7조의 2에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위가 있고요. 거기에 직무가 수여되어 있습니다. 차관 밑에서 계엄에 관한 정무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 제16호. 결국 국방부에서는 계엄에 관한 업무가 통상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언제 비상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방사무를 수행하는, 군령과 군정사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항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비 업무를 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다. 정당한 업무 수행을 내란 예비 음모라고 몰고 있습니다. 매우 부당하죠. 이걸 반대로 돌려주면 지금 국회에서 많은 국회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하고 또 예산을 깎고 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 권한 맞습니다. 그런 권한 행사 자체가 또 다른 내란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행사 자체로 통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본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권한 행사가 전부 다 내란 행위라고 인정된다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사무다. 국군조직법에 의해서 명령된 수행사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수행하는 계엄 사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통치권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영역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섞어서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 선포 이후에 국방장관이 수행하는 계엄 사무를 섞어서 마치 무슨 내란 행위인 것처럼 몰고 있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와 그 이후에 수행되는 계엄 사무 수행, 이거는 구별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치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수행하는 계엄 사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단순한 행정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엄군들이 계엄 사무 수행하다가 국민의 재산을 손괴했다 또는 국민의 신체 위해를 가해 상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계엄군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불법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은 민사, 형사 책임을 지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사무 수행 행위를 혼동해서 내란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들은 적극적으로 탄핵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김영은 장관은 계엄 사무 수행의 주체였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체였고요. 통치권을 행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법에 의해서 정해진 비상계엄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장관이었습니다. 김영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사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신 것처럼 포고령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담화문,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 말씀을 다 정리해 두 가지라면, 첫 번째, 정치행위를 금지한다는 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중앙선거관리, 특히 그 서버, 전산 조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권, 국민이 중앙선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회복하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정치행위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권, 지휘감독권을 회복하는 그 문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활동 금지의 취지와 내용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에 관해서 김영은 장관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들이, 이 정치 세력은 여야를 불문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 세력들이 국회를 숙주로 삼아서 국회의 권능을 악용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것이 장관이 이해하고 있는, 김영은 장관이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장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포고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관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 세력이 국회를 숙주로 삼아서, 국회를 이용해서, 국회의 권능을 빙자해서 행하고 있는 불법 행위들은 네 가지를 저한테 워딩을 김영은 장관이 줬는데요. 특정 정치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기 위하여 국회의 특권을 악용하는 이른바 방탄국회활동. 두 번째가 거듭된 공직자 불법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그다음 세 번째가 대통령을 억압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불법 특검법의 남발. 그리고 국회 예산 심사권 남용을 통한 국정 운영 마비. 이렇게 네 가지를 장관은 정치활동 정치 세력이 국회를 숙주 삼아서 벌이고 있는 불법 행위의 내용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 자체는 계엄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 권한 행사, 고유한 국회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이 계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혼동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국회의원 지위와 정당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은 정치활동이 되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입법부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요. 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 정치 세력들이 국회를 숙주 삼아서 불법적 국헌문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장관이 이해한 대통령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활동 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 세력이 더 이상 국회를 숙주로 삼아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치활동 금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시권, 지휘감독권 회복입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통제나 사법적 심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담화문에 나오는 것처럼 서버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 감사원의 감사 모두 거부했고요.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하자고 했을 때도 가상의 서버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실제 서버에 접근한 것이 아니고 담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관리 조직과 법원 조직이 하나의 큰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에 대한 재판을 하면 법원은 예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편을 듭니다. 심지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투표지 보존을 위한 증거 보존조차 더 이상 받아주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대통령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 통제권을 회복하자. 그리고 그 유일한 수단은 비상계엄이다라고 판단하셨고 장관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계엄법 8조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표시되어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정업무, 선거관리 행정업무에 속합니다. 당연히 계엄사령부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 당일날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것은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습니다. 지휘 감독권의 행사.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 통제권을 다시 찾아보자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수사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과 행정권한이 전부 다 계엄사의 통제하에 들어옵니다. 행정권한 중에서는 당연히 수사 업무도 포함됩니다. 수사 활동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요. 그래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도록 계엄사령부 직제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검찰, 경찰을 통합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나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계엄이 곧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 단계만 있었고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계속 이 합수부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질문의 자료들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서 생산되는 문건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계속 검사의 수사 절차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검사가 계속 물어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계엄의 첫 번째 목적은 국회를 숙주로 해서 암약한 활동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국민 감시권, 통제권의 회복 두 가지였기 때문에요. 합수부의 합동사본부를 주는 합수부라고 합니다. 합수본의 수사 방향도 그 두 가지로 맞춰져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행되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수사단을 두 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1수사단이 있고 제2수사단이 있습니다. 1수사단에서는 정치행위 관련 일반적인 포고용 위반 사범들에 대한 수사권 행사를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수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사무들, 선거 부정에 대한 수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부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로 추려서 계엄사령부에서는 그 수사 방향을 잡고자 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론 조작입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 여론 조작이죠. 여론 조작은 정치 행위, 정치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 조작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거 조작 있습니다. 선거 조작의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산상에 의한 조작 또는 실물 조작이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단에서 맡게 될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는 여론 조작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선거범죄, 즉 전산 조작이나 실물 투표 조작에 관한 수사 내용들이 포함되어 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해서 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 투입할 병력 부대로 정보사령부 요원들하고 방첩사령부 요원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두 부대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을 움직이는, 추동시키는 세력들은 국내에 있는 여론 조작 또는 선거 부정 카르텔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은 장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북에, 북한 또는 중국, 러시아 등 해외 거점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 의한 선거 조작이 있다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거점이 없는, 해외에 거점을 둔
여론 조작 또는 선거 조작 세력에 대한 업무 담당을 정보사, 그다음에 국내 선거 부정, 또 여론 조작 카르텔에 대한 수사는 당첩 사령부 요원들, 이런 식으로 임무를 나누어서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계엄이 바로 국회 요구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 수사는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행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계엄 사무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 행위, 대통령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계엄 선포 행위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해 안 하고 혼동하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언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주의해 주시기 관심 사항별, 대별 항목별 관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설명드리고 궁금하시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문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령관들이나 경찰청장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다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꼭지가 체포자 명단 및 체포조 운영에 관련된 거, 이렇게 일단 정리했고요. 빠진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우선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김영은 장관이 김영은 장관 육사 3기 후배고 근무 중에 경력이 겹치면서 같이 근무한 적이 몇 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선포 후 계엄 사무 수행에 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령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보 분야, 즉 해외 정보사령부의 고유 역할이죠. 해외 정보 취득과 취급,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정보사 요원들, 이른바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그런 요원들에 대한 관리 업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지득한 경험, 지식, 그런 판단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의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김영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24년 8월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8월경에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관한 사건. 그 사건을 수습을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김영은 장관이 9월 6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사건을 수습해서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훼손된 그 정보 라인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신뢰하고 자문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선택해서 그에 관한 자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국외 세력의 간섭 및 개입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고 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령관 업무를 하면서 국외 정보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둔 세력이 국내에 어떤 전산 침입, 특히 선관위를 노린 활동들이 있었다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자문을 취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법에 의해서 외부인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상으로 외부인을 포함한 국무회의를 조직할 수도 있고요. 자문기구로. 또 국무회의에서는 외부인을 불러다가 직접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은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문을 받았다.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육사 41기로서요 김영은 장관의 3기수 후배인데요. 매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41기 수석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령 시절에는 일본에 장기 파견 가서 유학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직무 내내 군에 근무하는 동안에 내내 직무 성적이 매우 우수한 자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을 받을 만한 그리고 정보사령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즉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던 그 무렵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다. 이런 진술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또 저희들도 신문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확고한 생각이십니다. 판단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시고 수사 및 보안 업무를 오래 평생 해오신 분이라서 지시나 명령의 출납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사무가 지금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지휘가 이루어지는데 그 지휘를 받는 특전사령관 또 거기에 협조를 받는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지시하면 이 지시 라인에 혼선이 생긴다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지시를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통령께서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가 22시 27분인데요. 자정 가까울 무렵에 장관에게 이미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막거나 의사활동을 막지는 마라 라고 명확히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지시가 장관에게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장관의 지휘를 받는 특전사령관이나 경찰청장에게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할 수 없다. 이건 대통령이 말하는 대통령의 지휘라인을 명령을 출납하는 이런 걸 원리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김영은 장관이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시점이 가장 빠른 헬기로 투입된 특임단이었는데요. 23시 48분이었습니다. 23시 48분이었기 때문에 병력을 정비해서 국회 본청에 들어가기 위한 시간만 해도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경찰청장에 대한 지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조지호 청장은 특히 6번이나 받았다 이런 진술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진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찰청장은 당시에 국회의사당 외곽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경내에는 경찰 병력은 들어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의 어떤 유영력 행사를 지시하는 지시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포자 명단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제9조 1항에 따라서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체포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직후에 포고령 위반자나 또는 계엄법 다른 법령 위반자들이 특정될 수는 없죠. 확정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자 명단은 없었습니다. 장관의 명확한 생각이십니다. 체포자 명단은 있을 수가 없는, 체포자가 특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체포자 명단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고령 제1호, 제1호 포고령이죠. 1조에서는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사람들, 즉 각 당의 대표라든지 주요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향후 정치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사령관들 중에서는 체포자 명단이 있다라고 진술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령관들이 거짓말을 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그럼 장관이 잠재적인 정치활동 예상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정치활동 예방활동을 하라라는 지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겠다. 그러면 지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장관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 김영현 장관의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나 아직 저희가 수사서리로서 증거서리로서 각 사령관들의 진술 또는 경찰청장의 진술을 확인한 바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정확한 상황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현 장관은 사령관들이 거짓말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진술이 가정합니다. 있었다면 장관이 명확히 지시를 못했기 때문에 장관의 책임이다. 그렇게 김 장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조 운영에 관해서는요. 당연히 체포조는 운영이 됩니다. 군사보건법에 따르면 수사 권한을 갖는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군사경찰, 그 다음에 군방첩대가 있습니다. 군방첩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있죠. 보안 업무를 수사하고 국가보안법 사범을 수사하고 그런 조직들에서는 당연히 체포조를 운영을 합니다. 검찰청에서도 항상 형미집자 검거팀, 체포팀 운영하는 건 마찬가지 원리죠. 그래서 체포조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계엄 사무에 속하는 통상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체포자 명단이 있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체포조가 운영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점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항목별 내용이고요. 이제 기자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받겠는데요. 진행은 유승희 변호사가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